금리가 낮아지는 게 부동산 시장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동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금리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금융당국에서 약간 은행 단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올해나 내년 초에 3% 초반 3.3% 이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뭐 둔촌주공 입주장이 굉장히 크게 와도 물량으로 인한 하방 압력을 금리 하락으로 인한 상방 압력이 상쇄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부동산 핵심 이슈들을 말씀드려 보고 제 인사이트까지 넣어서 정리드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드릴 소식은 1기 신도시 요 선도지구 경쟁 본격 시작한 거 요거랑 요거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요새 시장이 뜨거운데 거기에 금리 영향이 좀 있겠죠. 이제 금리 얘기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마포의 17억 분양가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얘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제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요새 굉장히 핫한 곳이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분당이 거의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 6월 2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동의율도 모으고 어떤 기준도 각 지자체별로 발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오피셜한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일단 선도지구 공모 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공모 지침 공고가 각 지자체별로 나왔습니다. 뭐 분당, 평촌, 일산 이렇게 각각 나왔고 각각 조금씩 달라요. 지난달에 나왔던 어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배점 어떤 기준, 이것은 1기 신도시 통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지자체가 있고 자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한 그런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꼭 발표 내용 딱 세세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요 지침이 나왔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이제 신청 준비 및 동의율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 준비라는 것은 요 세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점수를 더 받으려면 어떤 뭐 옆에 근린생활시설을 뭐 포함을 한다든지, 그러려면 이제 근린생활시설 소유주한테 동의율을 받는다든지, 혹은 어떤 식의 어떤 기부 체납을 더 함으로써 배점을 더 받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어떤 신청 서류들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소유주들 자체적으로는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신탁사와 뭐 MOU를 맺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준비하고 9월 말경에 본격 신청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10월에 심사, 11월에 발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전 동의율이라는 어떤 그런 말로 많은 어떤 단지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뭔가 동의서를 제출한 건 아니고, 뭐 동의합니다라고 뭐 사인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뭐 설명해야지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자를 보내도 뭐 동의한다라고 뭐 받아준다거나 뭐 요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85%, 86% 뭐 요런 뭐 95% 요런 단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굉장히 허들 낮게 굉장히 쉽게 동의를 받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율 자체를 완전히 믿을 건 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공식적인 오피셜한 동의서 그 양식에 맞춰 가지고 공식 동의율을 모으는 그런 단계가 시작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가 어떤 진짜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단지들이 우리 단지가 가장 동의율 많이 모았어요, 우리 단지가 몇 점이에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단지가 유력한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전혀라고 하기에는 뭐 그런 배점 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떨어지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모르는 상황이고, 사전 동의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 동의율이 약간 굉장히 편하게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져 왔기 때문에 실제 동의율로 이어질지는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어디가 사전 동의는 좀 적었지만 갑자기 튀어오를지, 이런 것들을 되게 모르는 상황이고, 최근에 특히 분당 중심으로 최근에 이렇게 추진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새로운 추진 블록이 생겼을 적에 동의율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집값도 꿈틀꿈틀하고,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오른 단지와 적게 오른 단지의 차이가 굉장히 현명하고, 그 시세 상승이 선도지구 유력 후보들에게 쏠리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도지구 유력 후보들, 그러니까 추진을 아직 덜 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에서 우리도 하자,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생기면서 새로운 추진 블록들이, 통합 재건축 블록들이 생겼어요. 근데 추진 블록들이 생겼을 적에
굉장히 으쌰으쌰하고 동의를 모으는데 그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느 블록이 새로 추진이 되면서 동의율을 팍팍 모으고 유력한 선도직으로 올라설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에 대한 예상이 쉽지 않은데 이것은 사실 지자체별로 달라요. 정성적 평가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뭐 평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것 같고,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한 정량적 평가로 하려고 하지만 일부 정성적 평가가 숨어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정량적 평가라고 하면은 그 실제 심사 전에 어느 정도 점수가 계산이 다른 사람들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성적 평가가 들어감으로써 요 부분이 몇 점이 나올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평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상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느 단지가 실제로 유력한지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세 상승이 좀 특정 유력 후보들의 과하게 쏠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투자라든지 뭐 내 집 마련이더라도 매수를 할 적에 약간 뭐 조심해야 할 수도 있고, 혹은 틈새로 아직 덜 올랐지만 이제 추진하는 곳들을 조금 픽해가지고 그런 곳들을 매수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지금 현재 쏠림 현상이 과한 거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도지구 경쟁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핵심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일종의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겁니다. 뭐 다른 도시로 생각을 하면 목동이나 압구정 이런 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사실 재건축 계획이 들어가야지 굉장히 뭐 심사라든지 이런 거에 유연하게 잘 적용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보다 물론 재건축을 먼저 추진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심의 혹은 뭐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 상위 도시 계획이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국 삐그덕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 그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그 블록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은 지구 단위 계획이 업데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 재건축을 해야지 좀 더 좋은 원활한 어떤 재건축 추진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목동 같은 경우는 진짜 수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뭐 수립을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뭐 이런 핑퐁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부분이 정말 속도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요 기본 계획 수립 요게 반년 정도, 한 7개월 정도 만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일단 일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에 과연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만, 이게 뭐 몇 달 밀린다고 해도 다른 곳들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일정 대비해서는 상당히 짧게 그 지자체의 어떤 그 재건축 그 구역들에 대한 기본 계획이 딱 수립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말맞춰서 이제 재건축 플랜들, 정비 계획들을 수립을 하면 되니까 이 전체 시 차원에서의 재건축 계획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일기 신도시 혹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 해당 그런 도시들의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상으로는 연말까지 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내년도 6월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된 그 단지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어떤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신탁을 지정을 하든지 조합을 설립을 하든지, 아마 신탁일 것 같아요. 신탁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신탁사 중심으로 빠르게 무슨 심의 받고 인허가 받고 관리처분인가 받고 하는 어떤 과정을 할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목표상으로는 27년 내 착공, 굉장히 어려운 목표죠. 2년 반 내에 착공을 하고 30년까지 준공을 한다라는 약간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는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이게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 빨리 달려도 27년 내 이주 시작을 할 수, 착공보다 이주 시작하고도 이주 기간, 뭐 철거 심의, 착공계 심의, 뭐 착공, 이게 이 기간도 또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27년 내에 이주 시작을 하면은 정말 요거는 베스트 케이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다. 뭐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정말 팍팍 푸시를 하고 인허가 막 쉽게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무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27년 내 2주 정도. 그러니까 그 강남이나 뭐 여러 가지 재건축 단지들을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되고 한 3년 후에 뭐 이주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단일 재건축이고 뭐 약간 소규모 중규모 정도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으로 굉장히 크게 했을 적에 그 역대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간 없었던 사례는 없는 정도지만 그 중에 가장 빠른 정도를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27년 내 2주 시작 정도. 그러면은 뭐 28년 뭐 하반기 혹은 29년에 착공해서 뭐 32, 3년 정도에 준공되는 굉장히 빠른 시나리오가 32년, 33년에 준공이 되는 거고요. 조금 삐그덕대고 갈등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선도지구가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고 좀 빨리 진행되면은 8년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제가 적었지만 사실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 신도시를 넘어서 전국 단위까지 이제 확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일기 신도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선도지구 이런 발표하고 한 다음에 그 과정을 어떤 경험 삼아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추진할 적에도 활용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협의체를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올라와서 협의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같은 경우도 이런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와서 설명회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곳들이라서 조금 더 굉장히 의지가 있는 곳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보면은 인천의 연수지구 뭐 이런데 그다음에 부산의 뭐 해운대 자동신도시 뭐 이런 곳들도 뭐 대전의 둔산지구 이런 곳들도 각 지역에서 입지가 되게 괜찮은 곳이면서도 이런 특별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외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지자체들은 국토부와 이렇게 협의체는 지금 발족이 되지만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은 이미 준 곳들이 있어요. 뭐 수원도 이미 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줬고 인천에서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시야를 좀 확대를 해주시면은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에 좋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요 일기 신도시 요 특별법과 관련된 이어지는 소식인데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니 날벼락 뭐 평촌 집주인들 당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많은 화제가 좀 되었어요. 보면은 뭐 안양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배제 방침이 나왔고 뭐 최대 750% 용적률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뭐 당혹하고 있다. 그리고 업계에선 분당 외엔 초호층 재건축이 뭐 사업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식으로 기사가 나왔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또 뭐 일기 신도시 분당 외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일단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안양 평촌의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시 관계자가 평촌에 이제 역세권 고밀 개발 대상인 단지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안양역 엄청 커요.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짓는 등의 기부 체납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괄호가 중요합니다. 괄호. 150% 수준의, 그러니까 1.5배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이만큼의 기부 체납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것을 알려줬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괄호가 중요합니다. 질의가 있었겠죠. 질의가 있었을 거고 답변의 사실 함의는 150% 수준, 그러니까 150%가 맥시멈이에요. 요 법에 있어서 1.5배까지 특별법에서 1.5배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담당자가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몇 퍼센트 용적률 인센티브 주려면은 계산해갖고 몇 제곱미터만큼의 땅이나 어떤 건물에 대한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라는 각 지자체별로의 어떤 계산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계산을 해보니까 150%까지 받으려면은 이만큼 큰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입지가 없다. 그럴 만한 입지도 없고 그럴 만한 기부 체납을 할 만한 곳도 없지만 이런 복합 환승센터를 지을 만한 곳도
없다 평촌에는 이런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어떤 역세권 인센티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최대치의 인센티브를 받을 곳은 없다라는 평촌의 어떤 담당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인센티브 배제 방침이라고 하면은 약간 과장된 약간은 왜곡된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 재건축 연합회에서도 이런 오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해서 소유주들한테 이렇게 뿌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니까 3종의 요 330%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부 체납 수준으로 요 가능하면 중동 같은 경우 무려 345%까지. 그러니까 보통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3종이면은 300%까지인데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30%까지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기본 용적률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중동은 345%까지니까 기본 30%에서 45% 정도는 인센티브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기본 용적률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330%를 초과하고 400%까지는 역세권인 경우에 기부 체납을 많이 했을 경우에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정하는 거는 개별 정비 어떤 계획을 수립할 적에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역세권 단지가 400%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330%에서 400%까지 그러니까 70% 중에서 한 40%는 기부 체납을 하고 30%는 아파트를 더 짓고 이런 식으로 기부 체납을 많이 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촌에서 얘기를 한 거는 큰 비중의 기부 체납을 하면은 추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데 평촌을 보니까 1.5배까지 그거를 풀로 받을 만한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정도 이렇게 기사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평촌은 뭐 환승, 그러니까 뭐 더블 역세권으로 뭐 환승을 하고 뭐 GTX가 들어오고 뭐 이런 만한 그런 여기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담당자의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하고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인센티브가 30%에서 45%까지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0%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지 않을 뿐이지 일부 큰 비중의 기부 체납하면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애초에 무슨 계속 무슨 750%를 뭐 기대하고 있고 뭐 750%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기 신도시 주민들 중에 750% 용적률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750%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한 400%까지는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고 일부 주민들은 400% 너무 빡빡하고 뭐 채광도 안 되고 별로 거주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기본 용적률만 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정도만 받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잘 기사가 나오고 많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팩트랑 상황들 잘 정리하셔서 받아들이시면은 좀 더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편견을 좀 가지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는데 편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정 혹은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분당 빼고는 안 된다. 분당 빼고는 어렵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편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런 특별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공사비 상승, 집값은 좀 예전 대비 떨어졌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안 나와서 수년 후로 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는 맞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나온 인센티브가 사실은 그렇게 적지 않아요. 상당한 수준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기본적인 용적률 수준 330%, 345% 요것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적으로 그렇게 생각보다 분당 외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 지역의 집값이 그 지역에 만약에 신축이 지어졌을 적에 집값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를 들면 평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의 외곽지보다 오히려 더 비싼 수준의 집값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평촌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재건축 사업성 상당히 잘 나올 수 있고 다른 도시들도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편견 없이 아마 객관적으로 잘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선도지구 아니면은 뭐 엄청 밀려 안 되는 거예요. 선도지구만 될 수밖에 없어라는 어떤 편견도 있는데 요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도시에서 완전 뒷순위로 밀리면은 뭐 이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요거는 뭐 동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도지구는 일단은 선도하는 그 몇 개 단지를 추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계속 그 다음 년에 그 다다음 년에 이렇게 받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 번째, 예를 들면 선도지구 같은 형식의 어떤 공모를 한다라고 치면은 뭐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뭐 수시로 접수를 받을지 혹은 뭐 또 공모 형태를 띨지 이런 것들은 뭐 지켜봐야 될 거고, 아마 지자체별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도지구 말고는 다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선도지구를 준비하면서, 선도지구에 떨어지더라도 선도지구를 준비하면서 그 단지 내에 주민들 간의 재건축 의지가 좀 더 타오르고, 그 다음에 뭐 동의도 이미 많이 모았고 하면은 선도지구에 떨어지더라도 그 힘, 그 다음에 그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을 하고 하면서 계속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도지구에만 너무 포커싱을 하고 이거 안 되면 망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지켜보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기신도시 내용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금리 얘기입니다. 금리. 굉장히 요새 뜨거운 또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금리 얘기. 최근에 올라온 요 뉴스, 요 기사들을 보면은 금리 연 2%대 주담대 잇따라, 요게 되게 화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 나오고, 요게 나오니까 요 관련 뉴스 뭐 40건, 뭐 13건, 뭐 아래쪽에 더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퍼날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당연히 가계대출 불분나, 뭐 이렇게 가계 빚 뭐 급증 우려, 뭐 요런 얘기들, 그 가계 대출 급증 우려, 요런 식으로 가계 대출 증가 얘기까지 이제 언론에서 같이 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금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 금리가 낮아지는 게 부동산 시장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부동산이 좀 상승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우리나라 어떤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우려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가계대출이 뭐 급증할 우려,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따져봤어요. 시장은 이게 진짜 요 기사가 팩트인가 체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조금 이어서 드리면은, 2%대 금리라고 이렇게 주담대 잇따라 뭐 이렇게 신한이어 KB 대출 금리도 2%대라고 하기에는 2%대 금리는 사실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정말 통계가 아니고 발표한 그 최하단 금리는 2%대 금리가 맞긴 하겠지만, 특수 조건이 뭐 맞춰줘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뭐 정말 누구나 뭐 카드 사용 실적 뭐 이런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부수 조건만으로 2%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수 조건이 맞춰져야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조금 과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일반적인 부수 조건, 뭐 카드 실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청약통장 가입 뭐 이런 일반적인 부수 조건 충족 정도로는 3.4% 전후. 이것도 상당히 낮아졌죠. 3.4% 전후가 최저다. 요거 일단 팩트로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 약간 과장 섞어서 좀 보도를 많이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나오니까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사에서 가계대출 불분나 뭐 요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융 당국에서는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기사, 이런 분위기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마 가계대출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금리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가계대출이 5월달, 6월달 계속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금융당국에서 조금 이렇게 체크를 좀 할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조금 눈여겨보다가 약간 은행 단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3.4% 전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어떤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점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가계대출 데이터가 좀 증가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면은 아마도 항상 그랬듯이 금융위에서 은행에 가산금리 좀 높여라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약간
가상금리에서 조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3.5%뭐 요 정도이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요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대출을 꼭 받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뭐 3% 2%대까지 내려갈 거다. 실제로 정말 요 기사처럼 2%대까지 내려갈 때까지 뭐 기다린다던가 뭐 그런 생각보다는 뭐 3%뭐 초반 3.3 요 정도면은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에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그래서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가상금리 한번 올라가면은 뭐 0.15%나 뭐 0.2%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금리가 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일단은 뭐 금융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막 1년 이렇게 유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시장 경쟁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봐갖고 또 인터넷 뱅킹에서 뭐 굉장히 저금리로 또 강력하게 영업을 하고 이러면은 시중은행에서도 요거 약간 하는 척하다가 다시 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보다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올해 2%대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올해나 내년 초에 3% 초반까지는 3% 초반, 뭐 3.3% 이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금리를 누가 예측할 수 있다고 저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금리에 대한 전망, 대출 금리에 대한 전망은 종종 합니다. 근데 채권 금리나 기준 금리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걸 잘하면 당연히 채권으로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출 금리는 약간 영업 상황, 은행끼리의 영업 상황, 그 다음에 은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은행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금융위나 금융당국에서 했던 어떤 행동 패턴, 우리나라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관치금융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가상금리나 은행의 뭐 영업 어떤 활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금리의 흐름은 기준금리나 채권금리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는 뭐 참고하면서 뭐 내 집 마련이나 뭐 투자,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에 한번 계획에 반영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3.3, 2, 뭐 더 내려가면 뭐 정말 3% 완전 초반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도 전월세 시장도 상방 압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연말에 뭐 둔촌주공 입주장이 굉장히 크게 와도 물량으로 인한 하방 압력을 금리 하락으로 인한 상방 압력이 상쇄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얘기는 제가 차차 계속 검토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마포 분양 소식이에요. 마포 분양가가 평당 5,200만 원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이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곳들은 다 강남 3구나 뭐 용산 뭐 이런 곳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단지들이 평당 5천만 원 넘었는데, 비강남권 최초로 평당 5천만 원이 넘게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마포 자이 힐스 라첼스, 무슨 뜻인지, 라첼스에서 나왔고, 공덕 1구역. 옛날부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심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단지로 여겼던 공덕 1구역에서 드디어 분양을 하고, 평당 5,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국평 34평 17억 몇천 요 정도가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7억에서 18억 사이 됩니다. 층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게 과연 완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화제가 됐고, 일부 사람들은 욕을 하죠. 마포가 무슨 평당 5,200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비강남에서 평당 5천만 원을 넘은 것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뭐 요 가치에 비해서, 이 구역의 가치 대비해서는 저는 비싸다고 놀랄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매우 싸다, 이런 얘기하면 또 반박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매우 싸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한번 분양가 한번 보시면은 요 AB 타입은 굉장히 좋은데 3층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층이 16억 9천 정도 하는 거고, 여기는 타워형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온 231세대 84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층 높은 게 17억 4,500, 요 최고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뭐 13억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분양가는 주변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요게 요 주변에 어떤 대장 아파트, 한강뷰 나오는 단지를 제외하면은 마프자, 여기가 대장 아파트인데, 원래 공덕 1구역, 즉 요 라첼스가 준공이 되면은 여기가 대장이 될 거라는 평은 굉장히 많았어요. 마프자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거다라는 생각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충분히 많은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얼마에 최근에 거래가 되는지 보시면은 저층 제외하고는 19억 중반 혹은 20억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요 정도 시세, 그 다음 25평 같은 경우에는 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선호 단지거든요. 3단지 제외하고 1단지에서는 뭐 16억대, 뭐 7층이 10억 중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전후, 25평이 16억 전후고, 34평은 19억 중반, 이 정도 수준이 요 가격이라고,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비교를 하면은 딱 봐도 나오죠. 25평은 오히려 더 안전마진이 높고, 34평도 타워형인 걸 감안하더라도 1억 이상의 안전마진이 충분히 보이는 곳이다. 2, 3억이 어디예요? 굉장히 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물론 내가 69점, 가점이 막 68점 혹은 뭐 다자녀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강남의 로또 청약 뭐 8억, 10억, 원페타스 같은 경우는 뭐 20억 이상의 로또 청약 이런 것들을 노릴 수도 있죠. 초고가점이나 아니면 어쨌든 나의 청약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나쁘진 않아. 뭐 예를 들면 점수로 따지면 뭐 한 64점, 그 정도, 60점대 중반. 그래서 로또 청약을 하고는 싶지만 자신은 없어라고 하면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그 기사나 커뮤니티의 어떤 너무 고분양가다 이런 평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신경 쓰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분양 분석을 세부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가격 자체는 그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평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5,200만 원, 17억대라는 숫자에 놀라지 말고 주변 시세와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공덕 1구역, 요 라체스는 요 인근에서 분명히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 계획, 요 설계 같은 걸 보면은 뭐 수영장도 있고 평면도 좋고 뭐 굉장히 이 인근의 다른 단지 비교해서도 고급화해서 더 앞설 수 있는, 마포 프레스티지 하이가 고급화로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밀리지 않는 그런 설계의 그런 어떤 건축 계획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이 될 수 있고, 그 기준으로 주변 시세와의 객관적인 비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주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느냐? 아주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되면은 비강남 상급지 마포 외에 뭐 앞으로 행당 7구역, 그러니까 그 왕십역 바로 앞에 그런 것들 등 굉장히 비강남 중에 상급지 분양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이 가격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17억 몇천에 분양했더니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되니까 그러면 난 18억, 난 18억 5천 이렇게 점점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강남은 너무 비싸고 분양가 상한제니까 가점도 좀 자신 없고, 이런 분들이 이번 청약을 좀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참고로 하시고, 이를 고분양가라고 문제라고 무슨 사회적 문제라고 이렇게 여기실 게 아니고, 집을 지어도 시세대로 분양을 할 수 없으면은 지금의 어떤 공사비나 어떤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안했을 적에 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를 통제하려고 하면은 공급 문제가 결국 생겨서 미래에는 오히려 더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왜곡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또 분양가가 기존의 비강남권 분양의 어떤 신기록을 세웠다 이래갖고 와 너무 분양가가 지금 올라왔고 이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을 할 게 아니라, 시세대로 그 땅의 가치에 맞는 시세대로 분양을 하고 그게 완판이 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거주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맞게 돌아가야지 주택 공급이 지속이 되고 시장이 오히려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너무 옳고 그름 이런 문제로 따지지 말고 나의 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청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청약 외에 내 집 마련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된 소식, 크게 1기 신도시 큰 얘기, 긴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금리 얘기, 분양가 얘기, 마포 분양가 얘기, 요거까지 정리해 드렸는데, 관련하셔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분전의 부동산 뉴스 체크해서 다뤘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시면 또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